자, 조기 대선 선거 유세 기간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명의 후보가 큰 이변이 없다면 1강, 1중, 1약의 구도로 선두권을 형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세 명의 후보가 갖고 있는 각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장점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12.3 계엄으로 인한 내란 체제 종식이라는 대의 명분에 가장 부합하는 후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기소를 반복해왔다는 점에서 정치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기획수사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12.3 계엄 당일에도 시민들이 국회로 신속하게 집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라이브 방송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회에서 일사불란하게 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큰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가 권력의 부당한 사용을 생생하게 고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면서 누구보다 절박하게 민주주의 복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재명 후보는 행정 성과 기반의 실무형 리더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을 통해서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는 것인데요. 일단 성남시장 시절에는 당선이 되자마자 지방채 상환 유예를 선언하고 수천억 원에 달했던 성남시의 과도한 채무 구조를 재조정하는 긴축 재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남시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흑자 도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정책 또한 복지는 퍼주기가 아니라 투자라는 메시지를 정책적으로 실현한 것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앙정부보다도 더 신속하게 대응했고 재난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경기도민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지역 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전략은 복지와 경기 부양의 결합 모델로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170석의 압도적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국 혁신당 12석까지 합하면 무려 182석이죠. 의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거 기간 동안 강력한 조직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민심의 바로미터가 민주당 우위의 구도로 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압도적 다수의 국회의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이 출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추진력과 리더십이 더해진다면 정책적 드라이브를 매우 강하게 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단점은 형수 욕설 사건 등 과거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수에게 폭언을 한 경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수차례 한 바 있지만 한 번 더 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죠. 또 다른 단점은 소위 개딸로 불리는 강성 팬덤 정치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성 팬덤이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 같아서 해당 정치인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합리적인 비판이 어려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도 각인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확장성의 일부 장애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죠.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은 공판기일을 일단 대선일 이후로 모두 미룬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까지는 추가적인 리스크 없이 갈 수 있겠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처벌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전국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문수 후보의 장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첫 번째 장점은 노동운동가 출신의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의 반감을 얻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독재를 옹호하는 반민주 정당 이미지가 있다는 것인데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극우 행보를 보이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조금은 색채가 다른, 그래도 뭔가 선을 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노동운동을 했다는 전력이 아무래도 일부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 행정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도 김문수 후보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15대부터 17대까지 삼성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경기도 도지사도 2선을 하면서 경기도를 무려 8년 동안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했죠. 그래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부를 모두 경험한 보기 드문 정치인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관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관록이 전적으로 드러난 게 이번 단일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자들 다수가 한덕수 총리로의 단일화를 바란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었고, 쌍권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심야 후보 교체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여기에 남부지법에서는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까지 기각이 됐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풍전등화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 김문수 후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이 적법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점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하는 데 성공을 했고, 결국 한덕수 총리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단연간 다져진 정치 관록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내란 정권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12.3 계엄 당일 국무위원회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에도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죠. 따라서 내란 심판 성격이 강한 이번 조기 대선하고는 결 자체가 맞지 않는 후보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와의 인연도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전광훈 목사와 함께 다수의 집회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고, 2019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면서 공동대표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2020년에 구속될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죠. 전광훈 목사가 내란 정국에서 어떤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는지 돌이켜본다면 전광훈 목사와의 인연 때문에라도 김문수 후보의 중도층 확장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밖에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보여주는 극우 역사관도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이 왜 극우 역사관에 갑자기 빠져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국정감사에서 이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 이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해서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 일 때문에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이 김구 선생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점을 공식 확인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후보의 장점을 살펴보면 젊고 유능한 정치 세대 교체의 대표주자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 이미지, 그리고 언변이 매우 좋다는 것, 이런 점들이 기성 정치권의 구태를 비판하는 이성적 보수, 실용주의 리더십으로 평가받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MZ세대 사이에서 기성 정치권의 구태를 비판하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큰 강점인데요. 이러한 강점은 이준석 후보가 어려운 정치 현안을 젊은 세대의 언어로 설명하는데 매우 능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젊은 세대 친화력은 MZ 사이에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에서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두 번째 장점은 내란이나 극우 정치와 완벽하게 선을 그었다는 점입니다. 보수 후보들은 이번 대선에서 필연적으로 12.3 계엄과 관련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내에서 친윤계와 강하게 충돌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보수층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실망한 지지자들이 윤석열과 친윤을 저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준석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정당 조직이나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필수적인 조직력, 자금력, 지방 네트워크 등 자원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에 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점은 선거 캠페인의 장기전을 어렵게 만들어서 선거운동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결국 체력 부족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또 다른 단점은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올 만한 경솔한 언행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표적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주장은 2030 남성 지지층을 결집시켰지만 2030 여성과 젠더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에서는 큰 반발을 유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이대남을
보수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젠더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기도 하죠. 그 밖에도 이준석 후보의 경험 부족이 또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이준석 후보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나 국정 운영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기적인 국가 로드맵을 제시하거나 국정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평을 드리자면 이번 대선은 내란을 심판하고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으려는 이재명과 극우 세결집을 통해서 정권 연장을 도모하는 김문수, 그리고 극우 세력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 흡수를 노리는 이준석의 3파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